기계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나눌 인문학에 대한 그런 것인데, 사실 인문학이라면 인간에 대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그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공부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세상이 경제주의라고 할까, 내 관심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이 물질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공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인간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월호 같은 이런 일도 결국 그런 인간 중심의 사유, 이런 것이 아닌 돈 중심의 사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얘기는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사는 이유로 세상 보기인데요. 꼭 굳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사회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제 나름의 소견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문학에서 제 판단에 인간의 많이 갖는 생각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이 점검해보는 이런 것으로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을까? 라는 이 물음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인데도 우리의 환경, 자라는 환경 자체가 이 물음에 대해서 거의 번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물음이 없는 사회라는 이 점이죠. 그것을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또 질문을 통하여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제일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던져보죠.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을까라는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질문을, 이 물음을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자주 끄집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이 물음은 그렇게 어려운 물음이 아니죠.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이 물음인데요. 자, 우선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데카르트 17세기 프랑스 과학자의 말이죠. 그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이런 것인데, 제가 우선 이 물음,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물음을 지금까지 해보셨나요? 또는 이 물음과 유사한 이 물음이거나 이 물음에 유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으신가요? 네, 그게 좀 문제라는 것이죠. 예,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내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 형성하는가? 라는 이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생각을,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 분명히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나 하는 이 부분,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앞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저하고의 만남에서 이 질문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각의 성질이 뭐냐면 이것은 스피노자라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잘 아시는 그 스피노자가 강조한 말인데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에는 성질이 있다. 그 자체에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집이다. 그래서 이건 이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고집하시죠? 고집 안 하시면 같이 얘기하다가 친구나 동료나 부부 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가? 그럼 내 생각을 적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포기하시나요? 네, 어림도 없습니다. 네, 다 각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이게 바로 생각의 성질이 바로 고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는 생각이 이것이 고집하는 생각이 바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으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삶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삶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삶입니다. 근데 내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나 역시 생각의 성질이 그러하니만큼 나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내 생각,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 갖고 계신 생각,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분명히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으셨나요? 그건 분명 아니죠. 우리는 사상가들이 아니고 생각을 형성하는, 생각을 창조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과연 선택했을까요?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보듯이 1, 2, 3, 4, 5번 중에 나는 4번의 생각을 가질 거야 라고 선택하셨나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선택한 거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나의 생각의 총량에 비하여 내가 선택한 것은 지극히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좀 놀라우셔야 돼요. 내가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걸 바탕으로 나 역시 고집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각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가 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고집이라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 지점이 확인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 그 얘기를 외려 안 하는 편을 택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 꺼내봐야 말다툼만 일어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외려 얘기를 안 하는 쪽. 그만큼 각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집착합니다. 근데 거듭 강조하듯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고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선택한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지점이 제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기 위해서도 제 1차적으로 이 생각을 점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삶은 아주 가장 크게 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인간의 삶이 몸과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삶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모든 각자의 삶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되듯이 이 생각은 주인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어야 내 삶에 내가 주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목표를 놓고 봤을 때 내 가정을 해도 그 반대 상황이란 바로 건강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건강하지 않을 때 바로 몸에 징후가 나타나, 즉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열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열이 있는 이 점에 의하여 이것을 우리는 자각증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자각증상을 통하여 바로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생각의 경우에는 똑같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주인이 아니고 노예의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때처럼 자각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스피노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바로 이 노예의 생각을 앞으로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병에 병준다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병든 상태를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생각에 대하여 이 성찰할 것을, 끊임없이 질문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 점은 건강은 바로 몸이 대부분의 경우 건강하지 않을 때 자각증상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암 같은 병이 일찍 자각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건강을 망치게 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각의 경우에는 내가 주인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된 생각이 아니고 노예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그 생각을 고집하는 이 문제, 바로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간에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러실 때마다 이 주장하는 생각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이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사람은 그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데 바로 사회와 가정을 통하여 생각을 형성합니다. 사회와 가정이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 사회의 이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뒤로부터 부모와 만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고 이웃과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이 형성되는 생각의 세계가 그것을 바로 사회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회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바로 가정과 학교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 지장인데 특히 그 중에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가정도 물론이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가정과 학교에서 공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를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데로 빠지게 만든 그런 배경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하는 존재이면서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형성하나 라는 이 물음이 생각하는 존재의 첫 출발점이고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았을 만큼 그만큼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나의 생각에 대하여 질문이 없는 이런 사회라는 것이죠. 우선 가정에서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정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탁월하다고 말해지는 곳이 유태인 가정입니다. 유태인 가정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네 생각은 뭐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을 부모가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 질문을 받은 아이는 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생각을 묻기는커녕 아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해줍니다. 제가 유럽의 한 아동학자가 육아법을 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가 육아법은 태어나서부터 36개월 될 때까지 만 3살 될 때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예방 요청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15개월 정도 되니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15개월부터 36개월 될 때까지 아이가 말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녹음을 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36개월 될 때까지 엄청난 분량이 됐죠. 그래서 분석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말한 단어는 당연히 엄마입니다. 그럼 둘째로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뭘까요? 아빠 아닙니다. 마마도 아니고요. 시어 아닙니다. 어쨌든 유럽의 아이들이 제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단어는 엄마를 부르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면 비는 왜 와? 물어보는 겁니다. 또 아이는 두렵기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엄마에게 묻죠. 밤은 왜 와?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이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엄마 다음에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 엄마, 질문을 받은 엄마가 대답을 해주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또 다른 왜가 나오고 또 다른 왜가 나오고 부르고 대답하고 부르고 대답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짐으로써 이 두 번째 외곽을 볼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 이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 맞다면 절대로 두 번째 외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이것이 문화인데요. 이 아이가 던지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던지는 대려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대답해줬다가는 또 다른 왜가 나오고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나 그래서 이제 약속이나 하듯이 나오는 대답이 크면 나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크면 나가고 나도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나가서는 결국 야단을 칩니다.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질문한다. 부모의 인식체계로 아이의 인식체계를 꾸준하는 것이 아이가 던지는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제기하는 질문인데 아무 왜와 비노왜와 등등. 근데 이 질문을 부모는 객관화하고 꾸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로서 궁금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듣기는커녕 야단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잡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엄마와 아빠가 싫어하는 왜요?